분기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정신없던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선명하게 떠오른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이야, 우리 민호가 승진했다. 오늘 저녁 해왕궁에서 축하 파티할 거니까 퇴근하고 바로 넘어오너라. 늦지 말고. 저는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사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몸만 와.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 화면 가득한 데이터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해왕궁이라니.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1인당 수백만 원은 우스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막 과장으로 승진한 도련님을 위해 그렇게 비싼 곳에서 축하 파티를 열 필요가 있을까요? 퇴근 후 저는 지체 없이 택시를 잡아 해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룸에 들어서는 순간 비릿한 해산물 냄새와 고급 양주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그 옆으로는 도련님 민호와 동서 유진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들 옆에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가 민호의 상사인 김 부장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네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김 부장 맞은편, 상석에서 가장 먼 구석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유진이 메뉴판을 제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형님,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킹크랩은 시켜놨는데 다른 거 드시고 싶으면 더 주문하세요. 메뉴판을 집어든 제 눈이 가격표를 훑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킹크랩 한 마리에 자그마치 100만 원. 유진이 들고 있던 주문서에는 이미 20개가 넘는 메뉴가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넘길수록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복, 랍스터, 다금바리까지 모두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최상급 메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술조차도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양주를 선택했더군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합쳐도 10명 남짓인데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즉시 눈을 흐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민호 승진한 좋은 날인데 좀 많이 시키면 어떠냐? 귀한 김 부장님까지 모셨는데 우리 집안이 쪼잔하게 보일 순 없지. 김 부장이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다 같은 식구끼리인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호가 말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마음껏 드시고 즐기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종업원을 향해 소리쳤죠. 여기 킹크랩 30마리 더 추가요. 총 50마리 채워서 남는 건 집에 싸가서 가족들 맛 좀 보여드리게 메뉴판을 쥔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킹크랩 10마리면 5천만 원입니다. 다른 요리와 술까지 합하면 오늘 식사비는 최소 6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막 과장이 된 민호의 월급은 고작 400만 원 남짓. 대체 무슨 돈으로 이 값을 치르려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뉴판과 주문서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가져온 중간 계산서까지 몰래 찍어 저장해 두었죠. 직감적으로 이 엄청난 식사비의 청구서가 결국 제게로 향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와 유진은 김 부장에게 쉴 새 없이 술을 권하고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민호는 김 부장 옆에부터 앉아 대화를 이끌었고 대화의 내용은 전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린다는 아부성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유진이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종업원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룸 밖에서 정교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와 유진의 의자 뒤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킹크랩 접시가 테이블에 오를 때쯤 상은 이미 음식으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배가 부르네요. 더 먹다간 터지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종업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서 가져다 주세요.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와 금액을 읊는 순간 옆자리에 유진이 어머 하고 과장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봐. 민호 씨, 당신은 카드 있죠? 민호 역시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을 하더니 양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 나도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네. 두 사람은 척척 맞는 연극을 펼치며 슬쩍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네가 먼저 좀 내주렴. 나중에 민호가 바로 갚을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금액이 너무 커서요. 제 카드의 한도가 될지 모르겠네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부장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속셈을 이미 간파한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종업원의 손에서 계산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주문 내역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일부러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돈이야 뭐 나중에 정산하면 되죠. 그런데 액수가 워낙 크니까 제가 먼저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나중에 도련님이랑 돈 문제로 껄끄러워지면 형제간에 상하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하더니 제 손에서 계산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뭘 확인하고 말고 할 게 있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틀리기라도 한단 말이냐? 어서 카드나 줘. 김 부장님 기다리시잖아. 저는 몸을 살짝 피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 적힌 최고급 전복 선물 세트 이게 개당 88만 원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죠.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런 걸 주문했던가요?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종업원이 이걸 테이블에 가져왔었나요? 동서유진이 즉시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부장님께 따로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식사 다 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계산서에 같이 포함해서 결제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고급 양주 세트 1상자 68만 원, 그리고 최고급 양주 2상자 개당 128만 원 기록이었죠. 그럼 이건요? 우리 테이블엔 양주 한 병만 있었는데 나머지는 왜 계산서에 포함된 거죠? 이번에는 유진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어색하게 입을 열었죠. 아, 그 양주 두 상자는 제가 나중에 손님 접대할 때 쓰려고 종업원에게 미리 포장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원래 제가 따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이쪽 테이블에 합산했나 보군요. 저는 시선을 들어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부장님께서 부하 직원을 아끼시는 마음은 참 보기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부장님? 김 부장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침 룸으로 들어오던 레스토랑 지배인인 박 실장님이 이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서둘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으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서를 손으로 누른 채 박 실장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이룸의 CCTV를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주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부 녹화됐을 테니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추가한 건지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뭘 확인해? 확인하길. 시어머니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고작 선물 몇 개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설이 너 오늘 작정하고 우리 민호 망신 주려는 거지? 동생 승진 축하 자리에서
형수라는 사람이 돈 몇 푼 아끼자고 이게 무슨 추태야. 저는 계산서를 내려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민호와 유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킹크랩 50마리에 5천만 원, 다른 요리와 술값을 합하면 이미 5,500만 원에 가까워요. 여기에 또 정체 모를 선물과 양주값 400만 원이 추가됐고요. 다 합치면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도련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어머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말문이 막혔는지 애써 강한 척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막 승진했으니 앞으로 월급이 오를 거 아니냐. 언젠가는 갚을 텐데 형수가 돼서 그 정도도 못 기다려주냐?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계산서를 다시 한번 촬영하고 박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CCTV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추가 비용이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계산서에서 빼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결제하겠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 계산은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돈을 떼먹었다는 둥 엉뚱한 소리가 나올까 무서워서요. 박 실장님은 저와 시퍼렇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지금 바로 확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돌아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김 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죠. 제가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이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확인하고 나오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릴 틈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장이 나가자 민호도 덩달아 일어섰습니다. 저 부장님 배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련님, CCTV 영상 확인하고 계산서 정리 끝내고 가도 늦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주인공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민호는 걸음을 멈춘 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못해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룸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종업원이 식기를 치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가슴을 들썩이며 앉아 있었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박 실장님이 CCTV 영상을 가져오기만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홍문현, 과연 그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똑똑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박 실장님이 태블릿 PC를 들고 돌아왔을 때 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모두가 김 부장에게 술을 권하는 틈을 타 종업원을 몰래 불러 최고급 전복 선물 세트 2개와 양주 한 상자를 이쪽 계산서에 추가해달라고 속삭이며 팁으로만 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김 부장 역시 종업원에게 최고급 양주 2상자를 포장해서 조 과장님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종업원이 조민호 과장님 말씀이십니까? 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시어머니와 민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직접 보세요. 이 추가 비용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추가한 건지. 시어머니는 화면을 노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유진이도 다 민호 잘 되라고 좋은 마음으로 부장님께 선물 좀 챙겨드리려다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좋은 마음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은 이렇게 몰래 해야 하나요? 제가 만약 계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결제했다면 이 돈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겠네요. 유진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형님이 반대할까봐 그랬죠?
김 부장님은 민호 씨 직속 상관인데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떻게 집안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집안 생각하는 게 저를 봉으로 만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박 실장님께 돌려주었습니다. 실장님, 이제 명확해졌네요.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항목들은 전부 빼고 계산서 다시 뽑아주세요. 박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종업원에게 계산서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 승진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상사를 접대할 때는 최소한 가족과 예산을 상의했어야죠. 시작부터 킹크랩 10마리를 주문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계산서에 항목을 추가하게 내버려 두다니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대체 어떻게 과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호는 제 말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부장님이 기분 좋게 드셨으면 해서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도 본인 능력 안에서 해야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월급 400만 원 남짓인데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 식사비는 5천만 원이 넘어요. 도련님 1년 연봉보다 많은 돈이에요. 이걸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다 내주고 그걸로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이야, 말이 너무 심하구나. 민호는 네 시동생 아니냐. 동생이 어려우면 형수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너랑 민준이 지금 잘 살면서 그깟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깝더냐? 제가 막 반박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요. 여보,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방금 전화하셨어. 당신이 해왕궁에서 동생이랑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계산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설이야, 다 한 가족인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어서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굴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민준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빡빡하게 구는 게 아니라 이 계산서에 문제가 있어요. 도련님이 킹크랩을 10마리나 시켰고 다른 사람들은 몰래 400만 원어치 선물과 양주를 추가했어요. 지금 저보고 이 5,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라는 건데 당신 생각엔 이게 합리적인가요? 그리고 아까 유진 씨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도련님이 이 식사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해서 환급받을 계획이라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민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죠. 환급? 민호가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레스토랑 측에 추가 비용은 빼고 계산서를 다시 뽑아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남은 금액만 해도 5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당신 생각엔 이걸 누가 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내야 해요. 아니면 도련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민준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자 당황해서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죠. 그때 마침 박 실장님이 수정된 계산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님, 수정된 계산서입니다. 총 금액은 128만 원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산서를 받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 당신이 상사를 대접하기 위해 만든 자리니까 이 계산서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오늘 당신의 승진을 축하하러 온 거지 당신의 ATM기가 되러 온 게 아니에요. 민호는 계산서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또다시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죠. 임설이, 너 오늘 이 돈 안 내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조씨 집안에 시집 와서 이 정도도 희생 못하면서 어디 가서 조씨 집안 며느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
저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희생한 게 부족하다고요? 작년에 어머님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 제가 다 냈어요. 유진 씨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제가 냈고요. 집안의 자잘한 공과금, 관리비까지 어느 것 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련님 상사 접대비까지 저보고 내라니 이게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 고생이구나. 시동생 승진턱도 안 내는 짠순이 며느리를 내가 왜 봤을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에 대고 말했죠. 민준 씨, 당신이 지금 이쪽으로 와야겠어.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벌인 일, 당신이 와서 제대로 수습해야지.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민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일은 반드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였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진은 옆에서 연신 추임새를 넣으며 저를 힐난했습니다. 민호는 계산서를 든 채 구석에 쭈그려 앉아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무시한 채 의자의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미 다음 수를 다 생각해둔 상태였으니까요. 약 10분 후 룸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룸과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본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멀쩡하던 축하 자리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의 팔에 매달리며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내 마누라가 오늘 작정하고 우리 망신 주려고 난리도 아니었다. 민호 승진해서 부장님 모시고 식사하는데 돈도 못 내겠다고 버티고 결국 부장님까지 화나서 가버리셨어.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민주는 질책하는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설이야, 엄마 말씀이 정말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서둘러 해명하는 대신 수정된 계산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 계산서랑 CCTV 영상부터 확인해. 그러고 나서 이 돈을 누가 내는 게 맞는지 말해줘. 민준은 계산서를 받아들고 128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민호야, 너 대체 뭘 시킨 거야? 민호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킹크랩이랑 술 좀 시켰어. 다 부장님 대접하려고 그런 거지. 부장님을 대접한다고 킹크랩을 50마리나 시켜? 민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역시 이 소비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시어머니는 민준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비싸면 좀 어떠냐? 김 부장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싼 음식 대접할 수 없잖니? 그리고 민호가 이제 막 승진했는데 돈 좀 써서 관계를 다져놓는 게 뭐가 나빠? 설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 내주면 어디가 덧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공짜로 생긴 돈은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 아들의 과시욕을 위해 제 돈을 써야 하죠? 그리고 아까 도련님이 이 식사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해서 환급받을 생각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형수님이 잘못 들은 거야. 저는 그와 논쟁하는 대신 휴대폰에서 몰래 녹음해둔 파일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조금 전 민호가 김 부장과 나누던 대화 내용이었죠. 이 식사비는 나중에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 걱정 마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민호의 목소리가 룸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죠. 민호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 민준의 목소리가 엄하게 변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식사비를 처리하는 건 명백한 횡령이야. 그거 범죄인 거 몰라?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고 돌았죠. 무슨 범죄는 범죄야. 그냥 경비 처리 좀 하는 건데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 민호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밥 한 끼 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민호 회사의 재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좋은 그룹 재무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호 과장 가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조민호 과장 이름으로 해왕궁에서 사용한 약 5천만 원 정도의 경비 처리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소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여직원이 대답했죠. 네, 조민호 과장님께서 어제 400만 원 상당의 접대비 신청을 하신 기록은 있습니다. 고객사 접대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심사 중입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 원에 대한 신청은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민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직원이 경비 처리 금액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회사 계좌로 개인적인 비용을 처리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재무팀 직원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일단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이 심각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로마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시어머니도 울음을 그치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회사 재무팀에까지 전화를 할 수가 있어? 너는 우리 민호를 완전히 망치려는 거구나. 스스로를 망친 건 도련님 자신이죠?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애초에 회사 돈으로 경비를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전화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무섭나요? 킹크랩 50마리를 주문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박 실장님이 POS 단말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제 누가 결제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지만 차마 박 실장님에게 건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결국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그 돈 내가 내겠어? 그녀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박 실장님에게 건넸습니다. 제 카드로 긁어주세요. 박 실장님이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속이려 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박 실장님이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시어머니에게 건넬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28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영수증을 쥔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재무팀 직원이 말했던 업무상 횡령, 사법기관 고발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탄더져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텅 빈 눈으로 테이블 위를 응시하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재무팀에서 조사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의 불안한 모습을 무시하고 박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문한 내역서와 카드 결제 영수증 한 부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따로 보관해두게요. 박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속하게 서류를 출력해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너 그거 받아서 뭐 하게? 이미 계산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이 일을 물고 늘어지려는 거야? 저는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나중에 누가 저보고 돈을 안 냈다거나 제가 돈을 떼먹었다고 딴소리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좀 해. 계산도 다 끝났는데 왜들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야? 엄마랑 민호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 그리고 설이 당신도 너무 이 일에 집착하지 마. 다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나를 속여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한 가족이라고 말했어야지. 당신 어머니가 나를 돈줄로 취급할 때 그때 한 가족이라고 말했어야 하고 민준 씨, 당신이 정말 내 편이라면 오늘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아야지. 민준은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만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친구 정훈 오빠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호를 힐끗 쳐다보고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설이야. 웬일이야. 정훈 오빠의 쾌활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빠, 법률적인 거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누가 회사 계좌로 개인적인 소비, 예를 들어 가족 식사비를 결제하고 경비 처리를 하면 이거 탈세에 해당돼?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는 400만 원을 썼는데 5천만 원을 썼다고 허위로 금액을 부풀려서 신청하면 그건 또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거야?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정훈 오빠의 목소리는 한층 더 진지해져 있었죠. 그거 둘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회사 계좌로 개인적인 소비를 처리하는 건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서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위니까 명백한 탈세에 해당되지. 그리고 허위로 금액을 부풀리는 건 만약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횡령한 금액을 환수당하는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야. 그렇게 심각한 거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이미 경비 처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면 괜찮을까? 기록이 남지는 않아? 철회는 가능하겠지만 회사 재무팀에는 이미 기록이 다 남아있을 거야. 정훈 오빠가 말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문제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다만 아직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기 전이고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회사에서 정상 참작을 해줄 수도 있겠지. 전화를 끊자 루마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장 회사 가서 경비 처리 신청서 철회해야 해. 만약에 회사에서 알게 되면 나 정말 끝장이야.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인사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겁에 질린 뒷모습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에서 흑빛으로 변해 있었죠.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 오빠의 말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은 아들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국세청에 전화할 생각이었던 거야. 일부러 우리 겁주려고. 임설이, 너 정말 악독한 년이구나. 우리 민호를 망치려는 거지? 제가 악독하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정말 악독했다면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고를 했겠죠. 애초에 욕심을 부려서 저를 속이려 하고 회사 돈까지 빼돌리려고 한 건 어머님과 도련님이잖아요. 이제 와서 무서우니까 제가 악독하다니 그게 무슨 논리예요? 민준이 서둘러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 설이도 그냥 걱정돼서 알아본 거지 다른 뜻은 없었을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호가 빨리 가서 신청서를 철회하는 거야.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시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도 민호랑 같이 회사에 가봐야겠다.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룸 안에는 이제 저와 민준,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킹크랩과 술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이야, 당신 오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 가족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너무하다고?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계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이랑 재무팀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덤터기 쓴 사람은 나였을 거야. 그때도 당신은 내가 너무하다고 말했을까? 민준 씨, 당신은 항상 한 가족을 입에 달고 살지만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나를 속일 때는 왜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돈줄 취급할 때는 왜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말했죠. 나 먼저 갈게. 여기 남은 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앞으로 당신 집안일에 나 끌어들이지 마.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들 뒤치다꺼리 해줄 돈도 시간도 없으니까.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의 환한 조명이 제 곧게 편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착한 며느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앞으로 누구든 나를 얕보고 덤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기가 무섭게 밖에서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함께였죠. 임설이, 문 열어, 당장 나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시어머니와 유진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틈에 기댄 채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유진도 그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마치 신문이라도 하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오늘 일부러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회사 가서 경비 처리 신청서 철회하다가 재무팀장한테 불려가서 한참을 추궁당했대. 누가 민호가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서 신청했다고 신고했다면서 지금 회사는 민호가 예전에 처리했던 모든 경비 내역을 다 조사하겠다고 난리야. 네가 신고한 거 맞지? 저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신고했다면 지금쯤 회사 조사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사람이 나왔겠죠. 그리고 제가 왜 신고를 해요? 도련님 스스로가 허위로 경비를 신청하려고 했던 건데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진이 한 걸음 다가와 제 코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아니면 누구겠어요? 오늘 재무팀이랑 국세청에 전화한 사람은 형님밖에 없잖아요. 다 형님이 꾸민 짓이야. 임설이, 너 정말 못됐다. 우리 집안 잘 되는 꼴은 눈 뜨고 못 보겠지. 내가 못됐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어둔 유진이 종업원에게 몰래 주문을 추가하던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 몰래 주문 추가해서 돈 덤터기 씌우려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도련님이 회사 돈 빼돌려서 경비 처리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가 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이제 와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다 내 탓이라고? 너희들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해. 유진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더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설이야, 애미가 잘못했다. 그 돈 너한테 내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민호가 회사 돈에 손대려고 한 것도 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런데 지금 민호가 너무 위태로워.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걔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네가 오늘 찍은 CCTV 영상이랑 통화 녹음 파일 가지고 있잖니. 그거 그냥 지워주면 안 될까? 에미가 부탁 좀 하자.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돈 얘기 안 꺼낼게. 응?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표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죠. 이제 와서야 빌다니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제가 증거를 지웠는데 나중에 도련님이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회사에서 다른 문제를 찾아내면 그때는 또 저를 원망하시겠네요.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우리 민호, 이번 일 겪고 나면 정신 차릴 거야. 다시는 그런 잘못 안 저지를 거야. 말뿐인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온 도련님의 경비 처리 내역과 오늘 식사비 명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증거를 지워주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오늘 제가 대신 냈던 예약금 20만 원 당장 돌려주세요. 예전에 룸 예약할 때 나중에 도련님이 갚을 거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먼저 내라고 하셨죠? 이제 그 약속 지키셔야죠. 둘째, 도련님한테 각서 받아오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회사 계좌로 개인적인 소비를 처리하지 않고 다시는 저한테 돈을 빌리거나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세서를 보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딱 봐도 제 조건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유진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 엿먹이려는 거잖아요. 엿먹인다고? 저는 유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20만 원은 원래 내가 냈던 돈이야.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리고 도련님한테 각서를 쓰게 하는 것도 다 도련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것도 엿먹이는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감도는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싸우는 거야?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에게 달려가 울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마누라가 너무 심하다. 민호가 지금 회사에서 잘릴 판인데 아직도 증거를 손에 쥐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예약금 돌려달라. 각서 써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민주는 질책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설이야, 정말이야.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아직도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세서를 집어 민준에게 걸렀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이 20만 원 내가 낸 거 맞아.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야? 그리고 각서는 도련님이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이것도 도련님을 위한 거라고. 당신이 만약 내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대신 20만 원 갚고 도련님 대신 각서 써. 그럼 나 지금 바로 증거 다 지워줄게. 민주는 명세서를 받아들고 금액과 제 서명을 확인하고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가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민준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저 모양이고 며느리는 저렇게 독하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말했죠. 10분 줄게. 잘 생각해. 예약금 갚고 각서 쓰게 하고 내가 증거를 지우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나 국세청에서 나를 찾아왔을 때 사실대로 다 말하게 할 건지 당신이 선택해. 말을 마친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민준의 한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민호의 직장이 달려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증거를 넘길지 안 넘길지 도박을 할 용기가 없을 겁니다. 역시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 말대로 할게. 예약금은 내일 바로 갚아줄게. 각서도 내일 민호 시켜서 쓰게 할게.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증거 다 지워. 저는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제가 예약금이랑 각서 받고 나면 그때 지울게요.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냥 서리 말대로 해. 일단 민호 일부터 해결해야 하잖아. 그는 시어머니와 유진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도련님 가족은 절대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돈 보냈다. 증거 당장 지워. 라고 퉁명스럽게 적혀 있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고 이체 내용만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각서를 아직 받지 못했으니 지금 증거를 지울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 민준이 갑자기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꾸깃꾸깃한 각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민호가 쓴 각서야. 한번 봐. 그는 제게 각서를 건네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깟 일로 온 가족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야겠어? 엄마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고 민호도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어. 저는 각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계좌로 개인적인 소비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만 적혀 있을 뿐 다시는 저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교묘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개발세발, 딱 봐도 건성으로 쓴 티가 났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각서를 민준에게 다시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당신들 성이야? 내가 어제 말한 2가지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도련님한테 다시 써오라고 해. 다시는 임설이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비용도 대납하게 하지 않겠다는 문구 추가하고 글씨도 똑바로 쓰라고. 안 그러면 인정 못해. 민주는 각서를 주워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이야,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민호가 이미 각서까지 썼는데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돼? 왜 꼭 그 한 문장에 집착하는 거야? 집착?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전에 그가 나한테 대신 내게 했던 병원비, 산후조리원 비용 다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각서 한 줄 쓰는 것조차 아까워한다고? 앞으로 또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나는 또 줘야 하는 거야? 민준 씨, 당신은 항상 대충 넘어가려고만 하지. 하지만 내 돈은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민준은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시 써오라고 할게. 하지만 각서 받고 나면 반드시 증거 다 지워야 해.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약속 지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나중에 각서 내용을 어기면 내 손에 있는 증거는 다시 살아날 거야. 민주는 각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죠. 임설이, 민호가 각서 다시 썼다. 한 번만 더 우리를 괴롭히면 내가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네가 얼마나 악독한 며느리인지 온 세상에 다 알려버릴 줄 알아. 저는 그녀의 협박을 무시하고 민준 씨 편에 각서 보내세요.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증거 지울게요.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혼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일부러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둔 것이었죠. 그때는 민준이 제가 너무 유난 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쓴 각서가 들려 있었죠. 저는 각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임설이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비용도 대납하게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고 글씨체도 한결 단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각서를 잘 챙겨두고 민준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열어 CCTV 영상과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체 내역과 식사비 명세서는 남겨두었죠.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제가 증거를 지우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한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앞으로는 이 일 더 이상 꺼내지 말자. 응?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면 당신들 태도에 달렸어. 저는 서랍에서 혼전 계약서를 꺼내 3조를 펼쳐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읽어봐. 혼전 계약서에는 부부 쌍방 중 일방의 직계 가족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측은 관련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혼인 재산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혼전 계약서를 받아들고 그 조항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왜 지금 꺼내는 거야? 그냥 당신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저는 혼전 계약서를 다시 받아 챙겼습니다. 앞으로 도련님이 또 사고를 치거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또 돈을 요구하면 나는 책임질 생각 없어. 만약 당신이 굳이 그들을 돕고 싶다면 그건 당신 개인의 일이야. 우리 공동 재산에는 절대 손댈 수 없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설이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해? 그어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집안에 ATM기로 취급당했던 거야. 이제는 혼전 계약서가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만약 내 행동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혼에 대해 얘기해 볼 수도 있어. 재산 분할은 혼전 계약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민주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자꾸 이혼 얘기를 꺼내?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나도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전제는 당신 집안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속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나한테 돈 문제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나를 속이려 들지 않겠다고. 그럼 나도 더 이상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을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당신 집안의 봉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앞으로는 내가 엄마랑 민호한테 확실하게 말해둘게. 당신한테 더 이상 패 끼치지 않도록.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전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준의 약속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혼전 계약서가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된 셈이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씩씩거리는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임설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오늘 택배 찾으러 갔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화장품이 반품됐다는 거야. 판매자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전화해서 반품하라고 했다며?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전에 유진이 저한테 화장품을 대신 사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는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아직 배송되지 않은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참견하면 안 되는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화장품 사달라고 하고 빚진 15만 원 아직도 안 갚았잖아. 이제 와서 내가 너 대신 사주기 싫어서 반품했다는데 뭐가 문제야?
정 갖고 싶으면 내 돈으로 직접 사. 유진은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임설이,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마 더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될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녀의 협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말로만 떠들 뿐 실제로 무슨 일을 저지를 배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3일 후 아침 제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차는 차머리부터 꼬리까지 날카로운 무언가의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깊게 파인 곳은 페인트 안쪽까지 드러나 보였죠.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부러져서 문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유진이 제 차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 제 차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입으로는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죠. 마지막으로 사이드미러를 힘껏 부러뜨리고 나서야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며 저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해봤자 기껏해야 수리비 좀 물어주고 며칠 구류 사는 게 전부일 테니까요. 그녀에게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예전에 유진이 저한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최고급 피부 관리실에서 에스테티션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서 원장님께 아주 예쁨 받고 있다고 했었죠. 감히 내 차를 망가뜨려? 그럼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직장을 망가뜨려 주지. 저는 먼저 정비소에 연락해서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정비 기사님은 흠집이 너무 많아서 전체 도색을 다시 해야 하고 사이드미러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 수리비는 500만 원이 나왔죠. 저는 기사님께 상세 견적서를 발급받고 CCTV 영상과 견적서를 들고 곧장 유진이 일하는 피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관리실 안은 시술을 받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유니폼을 입은 유진이 한 중년 여성 고객 옆에서 화장품을 추천하며 아첨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실랑이 할 생각 없이 바로 카운터로 가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여기 직원 유진 씨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요. 원장님은 잠시 당황하더니 제 뒤에 있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 이분 누구셔? 유진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서 얘기하자고?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CCTV 영상과 견적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인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네가 어젯밤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 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사이드미러까지 부러뜨리고 수리비 500만 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소란을 듣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유진은 당황해서 울먹이며 제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차 긁은 거 죄송해요. 돈은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저 일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무서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차 긁을 때는 내 기분은 생각 안 해봤어. 이 차 산지 1년도 안 됐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원장님은 카운터 위에 놓인 CCTV 영상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유진 씨,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 관리실은 직원들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만 나빠지게 생겼잖아. 손님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 유진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원장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홧김에도 안 돼. 원장님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이런 직원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떤 손님이 우리를 믿고 찾아오겠어?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무서워서 어디 관리받겠나? 앞으로는 절대 저 사람한테는 관리 안 받아야지. 유진은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죠. 형님, 제가 지금 바로 돈 보내드릴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이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결제 앱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 500만 원,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어.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두는데 나한테는 네가 예전에 해왕궁에서 몰래 주문 추가하고 선물 챙겼던 CCTV 영상도 있어. 만약에 네가 앞으로 한 번만 더 나를 귀찮게 하면 그 영상 아파트 주민 단톡방이랑 너희 관리실 손님들 단톡방에 다 뿌려버릴 거야. 모든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줄게. 유진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제게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저는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나 좀 따라와. 사무실에서 얘기 좀 해.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관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 밖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것은 유진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저는 그녀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수리 견적서와 유진의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진이 제 차를 긁었고 제가 그녀에게 배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가 잘못했네. 당신이 잘했어. 앞으로는 내가 잘 지켜볼게. 다시는 당신한테 폐 끼치지 않도록.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 권리는 제가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유진에게 배상을 받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제가 막 잠에서 깼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죠. 임설이, 오늘 점심에 시댁으로 와라. 가족회의 할 거다. 친척들 다 오니까 너도 반드시 와야 해. 핑계댈 생각 마라. 저는 그녀가 친척들을 동원해서 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일부러 오늘 야근해야 해서 시간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야근이야. 그냥 오기 싫다는 거잖아. 내가 말해두는데 너 오늘 안 오면 우리 집안 친척들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 앞으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일 생각 마라. 그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저를 압박하면 할수록 저는 더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기회에 친척들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들에게 대신 내주었던 비용 내역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출력하니 A사 용지 2장을 꽉 채웠죠. 그리고 이체 내역, 영수증까지 전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둘째, 고모, 큰아버지, 셋째 숙모까지 모두 평소에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오긴 왔네. 아직 이 집안에 미련은 있나 보구나.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둘째 고모가 즉시 입을 열었죠. 설이야,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왜 자꾸 시어머니랑 시동생이랑 싸우니?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민호 승진 턱 때 네가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 돈도 안 내려고 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고자질하고 민호 직장까지 잘릴 뻔했다는데 정말이야? 고모님, 말은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되죠. 저는 서류 봉투에서 명세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대신 내준 돈이에요. 작년에 시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 200만 원, 유진 씨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 150만 원, 민호 담배값, 술값 30만 원, 그리고 이번 승진턱 예약금 20만 원까지 다 합치면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둘째 고모는 명세서를 받아들고 보면 볼수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큰아버지도 옆으로 다가와 명세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설이가 며느리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대신 내게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다 임시로 그런 거야. 나중에 천천히 갚으려고 했어. 천천히 갚는다고요? 저는 이체 내역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천천히 갚는다고 하셨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번 예약금 20만 원 빼고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예약금 돌려달라고 하고 각서 쓰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돈은 그냥 제가 다 떠안아야 했을 거예요. 셋째 숙모도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대신 내줬다고 해도 민호 회사랑 국세청에까지 전화한 건 너무 심했잖아. 일이 커져서 민호가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너희들 얼굴만 깎이는 거야. 저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화했던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개인적인 식사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제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됐을 때 민호는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민호를 돕기 위해 그런 거지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해왕궁의 식사비 명세서와 CCTV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킹크랩을 50마리나 시켰고 유진 씨는 몰래 400만 원어치 선물과 양주를 추가했어요. 저보고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라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돈을 내셨을까요? 친척들은 사진과 명세서를 보며 모두 침묵했습니다. 둘째 고모는 명세서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잘못하셨네요.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설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당황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민호가 이제 막 승진했는데 상사랑 관계를 잘 다져놔야 하잖아. 설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대신 좀 내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런데 쟤는 저렇게 인색하게 굴고 여기저기 우리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제가 인색하다고요? 저는 유진이 제 차를 긁었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 씨는 제가 수리비 배상하라고 했다고 제 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럴 때는 유진 씨가 인색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정말 인색했다면 그냥 500만 원 배상받고 끝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냈겠죠. 친척들은 영상을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큰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해봤자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는 거예요. 설이가 이미 충분히 잘해줬어요. 어머니가 설이한테 사과하고 빚진 돈도 갚으셔야죠.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죠.
알겠다. 민호 시켜서 빚진 돈 갚으라고 할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오늘 가족회의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은 다 했어요. 만약 아직도 불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하지만 다시는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친척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번 가족회의를 통해 저는 친척들에게 시어머니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도덕적 비난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들이 다시는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 들지 못할 것입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조씨 집안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준에게서 시어머니와 민호가 돈을 모아서 제게 빚진 돈을 갚으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받을 뿐이었죠. 저는 재촉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막다른 길에 몰리기 전까지는 절대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보름 후 어느 날 오후 제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였죠. 사진 속에는 민호가 양복을 입은 몇몇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회사 건물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조민호 정직 처분. 회사가 그의 모든 경비 처리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가 프로젝트 비용 5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됨.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설이야, 민호 정말 정직 처분받았어. 회사에서는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해. 엄마는 지금 거의 정신을 잃고 계속 울기만 하셔. 알고 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이야. 그런데 나한테 갚기로 한 돈은 언제쯤 줄 수 있어?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았대. 다음 주면 돈이 마련될 거라고 하셨어. 380만 원 먼저 갚고 나머지 20만 원은 민호가 나중에 취직하면 갚겠대.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돈 입금하고 민호가 쓴 각서도 가지고 와.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돈과 각서를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후 예전처럼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돈 가져왔다. 380만 원 내 계좌로 보냈다. 각서도 여기 있어. 한번 봐라. 저는 은행 앱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각서에는 민호의 서명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보증 서명까지 적혀 있었죠. 만약 조민호가 각서 내용을 어길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각서를 잘 챙겨두었습니다. 돈이랑 각서 다 확인했으니까 예전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너한테 자꾸 돈 내라고 한 것도 민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다.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 그녀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불러 세웠죠. 잠깐만요. 저는 서랍에서 예전에 보관해 두었던 민호의 경비 처리 내역과 유진이 제 차를 긁었던 CCTV 영상을 꺼내 그녀가 보는 앞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제 다 지웠어요. 앞으로는 잘 지내세요.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죠. 고맙다, 설이야. 시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었더니 지긋지긋한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항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증거를 지우고 돈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설이야, 네가 이렇게 이해심이 깊을 줄은 몰랐어.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엄마랑 민호 잘 단속할게. 다시는 당신한테 패 끼치지 않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저는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안일, 돈 문제 확실하게 해야 해. 내 돈은 내 거고 당신 돈은 당신 거야. 공동재산에는 절대 손댈 수 없어. 특히 당신 어머니랑 동생 빚 갚는 데는 더더욱. 만약 당신이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는 혼전 계약서에 따라 이혼하는 거야. 민주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약속할게. 앞으로는 우리 잘 지내자. 다시는 이런 일로 싸우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저는 민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조씨 집안은 정말로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민호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고 예전처럼 낭비하는 습관도 고쳤습니다. 유진도 다른 피부 관리실로 옮겼고 저와는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가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시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어느 날 제 계좌로 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조민호가 갚는 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체 내역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게 빚진 돈을 전부 갚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돈까지 다 갚았네. 앞으로는 우리 그 집안이랑은 그냥 표면적인 친척 관계로만 지내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 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죠. 시동생의 승진턱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싸움은 저를 ATM기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절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임설이입니다. 조씨 집안의 일은 더 이상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민준의 결혼 생활도 이 폭풍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평온을 되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